예, 안녕하십니까. 미국기수 유병태입니다. 오늘 30분 이상 좀 화면이 좋은 걸 쓰기 위해서 기계를 구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기계에 들어있는 동영상이 컴퓨터로 옮겨지지 않아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예, 일단 앞에 계약법 교과서를 가지고 살펴본 것을 도예를 가지고 빨리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도예를 가지고 한 30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이 도예가 3월 16일자 강의에 그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운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3월 16일자 하면 앞쪽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볼 때 물권과 비교를 합니다. 물권, 채권이 둘 다 재산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데 물권은 사람이 대상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권이라 하고 그 지배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 또는 대세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거 내 맘대로 그래서 강한 양도성이 보장됩니다. 반면에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권에 비해서는 양도가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계약법에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채권의 지배 대상, 특정인의 행위를 급부 또는 급여라고 쓰기도 하고 이행 행위라고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라 쓰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채권도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전체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 요건은 크게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채권법 각 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90% 이상이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다른 하나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물권계약, 그리고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면 채권 계약을 말하는데 그 채권 계약 중에 민법 전에 이름을 붙여놓은 전형계약, 채권법 각 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지금은 15개라 했습니다. 민법 전에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통틀어서 비전형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형계약으로서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권을 공짜로 주고받기로 하는 것을 증여, 돈 받고 주고받기로 하는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교환, 물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대차계약이라 하는데 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고 그걸 빌려 쓰는 계약을 소비대차, 비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비소비물이라 하는데 그걸 공짜로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하면 사용대차, 대가를 받고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하면 임대차, 노동력 이용을
목적을 하는 것으로서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고용,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기는 위임, 물건 맡기는 계약, 임치, 일이 완성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 광고된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현상 광고,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계약인 조합, 일정한 자의 사망 시까지 금전 기타 유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종신정기금 계약, 사적 분쟁 상태를 양보와 타협에서 종결시키는 계약을 화해, 그리고 전형 계약으로 한 개 더 들어있는 것이 지금은 여행 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있습니다. 그 외 실제 거래계에서 이런 전형 계약 이외에 이걸 통틀어서 그냥 비전형 계약이라 할 것인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비전형 계약이 주도를 이룹니다. 뭐 여기에 저작권 계약 없죠. 뭐 방송 출연 계약 이런 거 없죠. 근데 어쨌든 표준이 되는 것을 민법전에 정해놓은 것이고, 그 실제 거래계에서 비전형 계약이 주를 이루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체결 여부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도 한다라는 거 교과서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민법 총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 일방이 미리 작성한 것으로서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나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약관이라 할 것인데, 대표적인 게 보험약관입니다. 옛날에는 약관에 대해서 판례가 예문 해석의 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적용하기도 합니다. 약관 조항 중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효력을 무효로 처리하는 해석 방법을 예문 해석이라 하는데, 오늘날 약관이 만연하게 행해지니까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했는데, 약관 규제법은 약관을 계약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작성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약관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명시 설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명시 설명 안 해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연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라면 이미 법 적용받는 것이니까 명시 설명 안 해도 적용된다는 것. 약관 규제법은 약자 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는 거. 물론 약관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법이기 때문에 본질이 약관과 관련돼서 분양 계약 체결할 때 약관으로 하죠. 문제가 되면 다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약관 해석 신의 측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되고, 다음에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동일성 유지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 고객이 누구라 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애든 나이가 많든 누구라 하더라도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조항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작성자보다는 상대방 고객을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약관 조항과 다른 그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 다음에 작성자에게 면책 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축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약관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약관 규제법에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신의치 위반하면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효,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의외의 조항, 기습 조항 무효, 고객의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무효. 다음에 약관 규제법에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입니다. 그러나 약관 규제법에서는 약관 조항 중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만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 출연행위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출연행위라 합니다. 좀 더 하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는데 그게 쌍방적으로 일어나면은 유상행위, 유상계약이 될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매매입니다. 매매는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하기로 하고 타방은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이 쌍방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들어가고 교환, 그 쌍방이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들어가고 임대차 비소비물을 한쪽은 빌려주고 다른 한쪽은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니까 그 유상계약이고 현상광고 그 광고된 내용이 실현되면 그 대가 보수를 지급하니까 역시 전체적으로 유상계약이고 이렇게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쪽에 있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물론 도급도 유상계약이지만 여기는 도급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되는 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출연이 한쪽 방향으로 행해지면 무상계약이라는데 정년은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대가 안 받고 주는 거. 사용대차 비소비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 소비물을 돈 받고 빌려주면 유상계약, 공짜로 빌려주면 무상계약, 금전을 이자 받고 빌려주면 유상계약,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상계약, 위임,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위를 맡기는 것인데 뭐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유상계약, 그렇지 않으면 무상계약,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하는데 대가를 주면 유상계약, 그렇지 않으면 무상계약. 재산권 이전과 관계없는 법률행위도 있는데 그것을 비출연행위라 하고 대표적인 게 대리권 수여행위, 쌍모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양쪽에 발생하면은 쌍모계약이라는데 유상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만 뺀 나머지 유상계약은 쌍모계약. 따라서 편모계약은 채무를 한쪽에만 발생시키거나 서로 대가적 의미 없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모든 무상계약에다가 현상광고를 합친 것이 편모계약이 될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쌍모계약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급부가 단번에 실현되는 경우를 일시적 계약, 매매,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매매죠. 급부가 단번에 실현되죠. 이런 경우에는 해제의 법리하고 연결된다는 거. 계속적 계약,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급부가 계속적으로 실현되죠. 이 경우에는 해지 법리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아직 해지 설명 안 했습니다. 계약서론 말미에서 설명이 됩니다. 거래관계가 계속되니까 사람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 부분이 되고 불평등 관계가 초래될 수 있고 기본적 채권 관계와 지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원금에 대한 기본 계약 관계, 이자에 대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결합되기 쉽다는 것.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분류식계약,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분류식계약이 원칙이라는 거. 요식계약도 있기는 하다는 거.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승계약, 물건 제공까지 있어야 되는 경우를 요물계약이라는데 대표적인 것이 현상광고이고 그리고 대물변제,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저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제가 법무사업을 하면서 계약금 계약과 관련된 사건은 뭐 자주 접하고 자주 소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답변서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계약이라도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불합의라는데 그 불합의를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 불합의,
또는 안 불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A가 B 너에게 내가 민법 책 팔겠다 이랬는데 B가 뜬금없이 나는 공법책이나 살란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계약 승계 안 하겠죠. 근데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합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은 불합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라는 분이 야 내가 뭐 너한테 물건 100달러에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100달러에 팔겠다 뭐 이랬는데 A가 생각하는 미국 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B가 그래 그 가격에 뭐 계약 뭐 체결하지 이랬는데 B는 홍콩 달러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불일치하고 있죠.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 성립 안 되고, A가 야 내 차 너 사가라 이랬어요. 근데 A가 말하는 차는 마시는 차였는데 B는 A가 타고 다니는 차 그거 팔랑갑다 생각하고 그래 그 차 사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만나보니까 A는 차 팔겠다인 게 마시는 차 팔겠다는 거고, B는 사겠다는 차가 타는 차 사겠다 했으면 실제로 일치하지 않은 거죠. 이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어쨌든 불합의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 안 된다는 거. 불합의와 착오는 구별돼야 되는데 불합의는 두 사람 의사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착오는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를 착오라 합니다. 그래서 A가 자기 물건을 뭐 39만 원, 뭐 3억 9천이라 합시다. 3억 9천에 팔 생각을 가지고 3억 9천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편지로 했는데 이 B가 숫자 난독증이 있었는지 아까는 이거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숫자 난독증이 있었는데 그 자기는 3억 6천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3억 6천인 줄 알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3억 9천짜리 계약서에 사인이 된 거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효력도 일단 유효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조차 모르고 한 경우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 10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표시무효의 원칙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A가 어떤 물건을 뭐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야 내가 36만 원에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숫자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기재하면서 머릿속에는 36만 원 쓴다고 생각했는데 39만 원 쓰여진 계약서였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도 36만 원에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있었는데 39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계약서에 36만 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39만 원짜리 계약으로 체결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일치한 진위대로 36만 원짜리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 민법 정칙 쪽에 가면은 법률행위 해석 쪽에 요것들 좀 더 설명을 하는데 그쪽에는 아마 이렇게 설명해 놨을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입는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입는 옷. 받침이 시옷이죠. 그래서 A가 그 옷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B도 입는 옷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다 한국어 실력이 내처럼 딸려. 그래서 치옷 받침 옷이라고 쓴 거지. 그래서 옷이라고 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입는 옷 파는 가게에서 계약을 입는 옷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표기가 옷이라고 취업 받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치한 입는 옷 계약으로 성립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표시된 대로 낮은 칠기 옷칠할 때 하는 그 옷 내놔라 이런 소송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그거는 또 입증의 문제가 있겠죠. 소송 들어가면 일단 일치한 진위대로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예, 근데 머리 쪽에 둘이서 M16 총을 팔고 사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을 팔고 사고한다는 걸 쓰면은 처벌받으니까 그 계약서에 쓰기로는 기타 팔고 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것들이는 그래 눈치만 딱 보고 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총기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 근데 총기 매매는 우리 법상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계약 성립만 관련된 부분을 본 겁니다.
어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중에 청약이라는 것은 장차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로서 승낙만 있으면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것.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는 않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약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결국에 누구인 줄은 알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낙을 하겠죠. 근데 승낙은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한 그 사람이겠죠. 역시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앞에 불료식 계약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낙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청약의 유의는 청약을 해오도록 꼬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찰제, 상품진열 수업할 때 예를 들었던 게 선보러 나가는 거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청약의 효력, 계약법 쪽에 있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 미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의사표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기간 동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의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낙 적격과 관련돼서 승낙 적격, 청약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교과서에서 이걸 해제 조건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계약의 경쟁 체결, 교차 청약,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적 계약 이론. 다음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효력으로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효력이라는 것. 근데 법 조문은 동시행항변권이 먼저 규정되어 있고 536조, 위험부담이 537조, 5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명은 위험부담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계약을 5월 달에 성립시키는데 A, B 간에 물건 매매를 하는데 5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3월 달에 불타 없어져 버렸다면 성립 이전에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 불타 없었으면 세상 사람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이기 때문에 객관적 불능, 전부 불타 없는 것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면 성립은 했지만 효과는 무효라는 거. 그때 계약 당사 일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선의무과실의 자에게 원칙적으로 신뢰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린 비용,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말씀을 드린데 다수설은 온 천지로 확대 적용하는데 판례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전 원시적 불능 예컨대 A가 이 건물을 B와 매매 계약을 5월 달에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C 소유물이었어요. 타인 물건이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전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될 거라고요. 특정인 채무자 입장에서 불능인 것을 주관적 불능이라 할 것인데 전부 불능이라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불능이면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와 관련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매매 쪽에서 공부를 합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가 불타 없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수량 지정 매매라면 수량의 일부 부족과 관련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 성립할 때 A 소유물이었고 건물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불타 없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A가 팔아치우고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의 귀책 이하를 불문하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될 것이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되고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채권자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자는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하고 그러나 대금 지급 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거.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고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멸실되었다면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자는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책 있는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쪽인가를 알아야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체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이론을 끌고 가야 되겠지요. 왔다 갔다 하면 틀린 됩니다. 위험의 이전 시기 동사는 인도시, 부동산은 등기나 인도 중, 그 빠른 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인도시. 근데 세탁기를 할부로 매입하면은 그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그러면 그 세탁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돈 지급 다 안 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쓰는 중에 건물이 불타서 세탁기도 불타 없었다면 할부 대금을 계속 지급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 받았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기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타 없어지더라도 할부 대금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안 하면 이행 청구 들어오겠죠. 청구권이 있다 하고 이행을 받는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하다 보면 답답한 거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뭐 법적 사고가 나서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민법 강의를 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민법을 알아야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법치주의, 법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이런 수업을 뭐 마련했겠습니까?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뭐 와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울고 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잘못인데 어떡하라고 내가 뭐 세탁기 할부대금 안 줬지만은 뭐 불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홍수가 났는데 어떡하라고 인도 받은 때 위험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나면은 뭐 그때 뭐 그 자동차 속에서 뭐 할부대금을 좀 뭐 감면해 주니 어쩌니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도급은 일회 완성 시 종류물은 특정된 때 그 정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체계 없이 교과서를 뜬금없이 중구난방으로 뭐 옛날에 뭐 수업하다 보면은 이 원시적 불능하고 관련되는 걸 갖다가 불능이니까 뭐 해가지고 뭐 고발적 불능 연결시키고 막 온갖 잡다한 걸 자기 머릿속에 짜가 필요 없습니다. 체계를 딱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법을 공부하신 적이 없으면서 질문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네 생각하지 말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네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법이 왜 필요해? 에휴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공부하고 내려가가지고 참 그 강의를 할 때 참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민법 공부를 최소한 10년은 해야 법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 안 했는데 눈에 보인다고 잘못 보고 있겠지. 외우고 있겠지.
그 외우는 실력으로 뭐 소송을 할 거라고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뭐 질문을 하고 오면은 자기는 온천히 다 찾아보고 이상한 거 판례 뭐 지방 판례까지 다 보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걸리기 소설 쓰고 있어요. 왜?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체계를 잡고 거기에 맞게 살을 붙여야 되는 거지. 살을 마음대로 쓰면 그 소설이죠, 소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됐던 거 한번 그 도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대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이 100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법리가 더 발달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 민법의 법리는 로마 뭐 BC 6세기 경인가 12표법을 근간으로 해서 AD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판택된 그 중에서 판택된 체계를 보는데 뭐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극단적으로 한 2000년 전, 1500년, 2000년 전에 정비된 거고 시대 발달에 따라서 조금 부과되고 한 겁니다. 근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 지엽적으로 외우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엽적으로 외우는 거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가지고 민법은 연결고리가 파악돼야 됩니다. 네, 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